안녕하세요. 시 5월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랑 시인의 작품이죠. 먼저 시인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김영랑 시인은 주로 1930년대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순수시 운동이라고 해서 당시에 여러 시인들, 문학가들이 이념, 그러니까 어떤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밝혀서 현실을 바꾸고 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문학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중점을 두었다면 그거에 반발해 가지고 순수하게 문학의 예술성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서정시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혹은 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작품들이 다 김영랑 시인이 쓴 작품이죠. 북쪽에는 김소월이 있다면 남에는 김영랑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언어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표현해 가지고 서정시를 잘 쓴 시인입니다. 이 시인의 작품 5월 같이 봅니다. 자, 1행. 원래 들길은인데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라고 해서, 일단 제일 1, 2행에 나온 시적 대상은 들길, 마을, 뭐 들 이렇습니다. 그죠? 주로 화자의 시선에 따라 시선이 계속 이동해 가는데 그거에 따라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마을과 들이 대상이라고 했어요. 보면은 붉고 푸른 이런 색채 대비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명하게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봄빛이 가능한 봄빛 가득한 들길에, 그리고 마을의 전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배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3에서 5행으로 넘어가면은 화자의 시선이 이동합니다.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여기 이랑이라는 시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운율이 형성이 되겠죠. 이랑이라는 게 밭의 이런 이랑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바람이 이렇게 봄바람이 불고 햇빛이 여기 쏟아지면은 이랑 윗부분은 밝고 여기 골짜기 부분은 어두워 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오행에서는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 보리가 막 이렇게 막 자라 있다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꺾이죠. 꺾이니까 여기 허리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해가지고 보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리를 허리통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부끄럽게 드러났다라고 하니까 의인법인데 그 중에서도 남자 허리는 별로 부끄럽지 않으니까 약간 여인의 허리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3호행 봄바람에 흔들리는 보리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은 마을들에서 보리밭으로 이동했죠. 다음 6에서 9행입니다. 화자의 시선은 이번에는 암수 꾀꼬리로 갑니다. 자,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다니, 원래 꾀꼬리가 암수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왕이 쓴 황조가에서도 이 꾀꼬리가 등장해서 암수가 서럽게 정답게 노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럴 뿐 해서 보면은 리을 뿐,
리을뿐, 리을뿐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행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가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대가의 황조가를 연상시킨다고 했는데요. 황조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훨훨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꼬 라고 해가지고 이 황조가에서도 암수 깨꼬리가 이렇게 노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깨꼬리의 존재는 이렇게 봄에 암수가 하늘을 이렇게 막 날고 있는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봄의 흥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자, 이 시의 화자는 느끼게 하는 소재라면 황조가에서는 이 다정이 논이는 암수 깨꼬리를 보고 유리왕이 새 두 마리가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자기는 지금 상황이 그 자기의 왕비였던 치희와 화희 중에 누가 도망갔는지는 선생님도 지금 까먹어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미안해요. 한 명이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지금 외롭게 돌아오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정답게 논일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지 못한 처지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암수가 저로 정답게 노리는 건 똑같은데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얘는 흥치, 얘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조금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6에서 9행의 내용을 보면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이네요. 이 황금 빛난 길이라는 표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꾀꼬리가 보통 색깔이 노란빛, 그래서 황조라고 하는 것도 꾀꼬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노란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꼬리가 황금빛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은 이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황금 빛난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행 넘어갑니다.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이렇게 물어보면서 끝냅니다. 봄의 색깔이라고 하면요 막 여름처럼 녹음이 완전 이렇게 짙거나 가을처럼 붉고 노란 이런 선명한 빛, 막 화려한 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수채화의 느낌, 약간 엷은 그런 색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아양 가득 차 있는 이거 그러니까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은 당연히 일단 의인법이 사용된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여성으로 의인화를 한 거죠. 아양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뭐 생기 쪽인 것 같아요. 생기가 있는 아무래도 봄이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잖아요. 산봉우리야라고 불렀으니까 이걸 도노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이렇게 하는 표현이 질문으로 그냥 끝내버렸기 때문에 생략을 통해 여운을 남기고 상상력을 유도한다고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5월의 산봉우리가 밤에는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밤 되면은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10에서 11행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자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선의 이동은 암수깨꼬리에서 산봉우리로 이동을 한 것이죠. 자, 시의 내용은 거의 다 짚어봤고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 조금 중요한데 아까 작가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다면은 이 작가가 속해 있는 시문학파라는 동인 집단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인 집단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문학가들끼리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동인지라는 이 잡지 같은 것들을 내고 자기 작품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근데 이 시대 1930년대에 김영랑이 활동했다고 했는데 이 시문학파라는 동인 집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 주요 활동했던 사람이 김영랑하고
떠나가는 배 이런 시를 쓴 박용철 시인 뭐 이런 사람 등등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뭐 그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 정지용 그렇죠? 정지용도 이 시문학파 소속입니다. 이 시문학파의 성격은 되게 아까 김영랑 얘기를 할 때도 조금 다뤘는데 순수한 문학을 추구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시가 사회 현실 반영 이념 이런 것들이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너무 빠졌다. 그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대하고 순수하게 문학으로 돌아가서 표현, 아름다운 표현, 언어, 언어의 조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갈고 다듬는 거예요. 언어를 갈고 다듬는데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5월이라는 작품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운율을 만들어내는 표현이라던가 이미지의 사용, 아까 그 첫 행에서 색채 이미지의 대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쫓길 뿐, 쫓을 뿐, 어지러울 뿐 이런 것들 보면은 언어를 절묘하게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 뭐 의인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 시문학파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